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한국사 3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개항 이후 사회문화적 변화 중에 근대 문물의 수용과 근대의식의 확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1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근대 문물의 수용에 따른 일상생활의 변화, 의식주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개항과 더불어서 서양의 문물이 쫙 들어오죠. 우리들의 의식주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먼저 옷의 변화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대한제국 시기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아주 이런 하나의 흔히 말하는 간지나는 옷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배우들의 훤칠한 키와 아주 잘 조화가 되는 의복. 멋지죠. 자, 이와 같은 황제뿐만 아니라 관료들이 서양식의 의복을 착용하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 서민들도 이제 양복과 양장을 착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양장을 처음 입은 여인으로는 당시 개화 인물이었던, 물론 나중에 친일적 성향을 띠는 인물로 변하지만 윤치호의 부인이었던 윤고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서양에서 유행했던 S 스타일의 드레스와 바로 리본과 그 다음에 새 깃털로 장식되어진 모자를 썼다고 합니다. 당시에 정말 엄청나게 파격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단발령의 실시로 인해서 성인 남자들의 머리가 변화했습니다. 저는 전통 문화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이 단발령의 실시만큼은 잘한 것 같아요. 자, 저같이 수치 많은 사람들, 솔직히 이 더운 여름날 상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솥단지 알죠? 솥단지를 이고 있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아마 돌아버렸을 것 같아요. 정말 덥고 냄새나고 관리 되지게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하나의 상투를 쫙 자르고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짧은 머리를 했을 때 그 상쾌함 좋지 않았을까요? 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유생들은 싫어했죠. 불효라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잘려진 상투를 부여잡고 울고 차라리 목을 잘라서 외치니까 일본 놈들이 또 진짜라고 또 목을 잘랐다는 거 아니에요. 썩을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옷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도 엄청난 변화가 오죠. 우리가 흔히 칼질이 시작됩니다. 서양식 요리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사랑하는 커피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고종황제가 커피를 엄청 사랑했다고 하죠. 우리 민족은 커피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한 건물 건너마다 커피 판매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3, 4년 후에는 커피를 사랑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청요립집이라는 중국 음식점이 등장합니다. 자, 요즘은 여러분들 이렇게 중국 음식점 가서 식사하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이 중국 음식점에 들어간다는 건 그냥 흔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의 어묵과 초밥이 등장합니다. 특히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라고 한다면 퉁퉁 불어 터져버린 어묵을 먹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사실은
어묵을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게다가 또 근데 갔다 온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 역시 좋아지게 되죠. 그리고 저는 역시 떡볶이 속에 있는 어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뎅을 아주 좋아합니다.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떡볶이를 먹으면 전 어묵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초밥이 또 등장하죠. 뭐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하나의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식 건물, 다다미빵으로 꾸며진 일본식 건물, 주로 목조 건축 양식이죠. 그 다음에 서양식 건축물이 등장합니다. 좀 약간의 여러분들 이런 대리석으로 지어진 약간의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물들. 그래서 명동성당이나 독립문, 그리고 각종 그런 하나의 병원, 그리고 덕수궁, 석조존이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의식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에도 이런 하나의 서양의 문물은 엄청난 그런 하나의 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여러분들 이렇게 대흥옥, 솔직히 발음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 이 대후곡 잡화 광고물을 보면 참 많은 거 팔아요. 여러분들 핸드백도 팔고 구두도 팔고 지팡이도 팔고 모자도 팔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이제 입고 쓰고 그리고 들고 다니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하나의 의식주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만든 게 강화도 조약, 즉 개항 이후의 모습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근대 시설도 도입이 되죠. 자, 여러분들 근대적인 시설들에는 뭐 여러분들 교통, 통신, 의료 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런 하나의 근대적인 시설은 문명의 이로운 기기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근대적인 시설을 부설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다분히 경제적 수탈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철도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 침략으로 이란으로 부설되었다는 점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슨 말이냐?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로 하죠. 자, 먼저 교통시설로서는 한성전기회사가 세운 전차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대문과 청량리 구간의 전차죠. 1899년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일제시대 관련된 드라마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 이와 같은 전차의 모습은 반드시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입니다. 이 철도가 여러분들 사실은 얼마나 많은 그런 일상적인 생활에 큰 도움이 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 때 한 달여일 걸렸는데 뭐 하루 정도면 어쨌든 도착하잖아요. 얼마나 큰 혜택이었겠습니까? 특히 이와 같은 철도는 여러분들 경인선이 1899년에 처음 부설되었죠. 노량진, 그 다음에 저 인천의 지물포역까지 약 한 33.2km 정도 되는 거리를 부설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부설권을 갖고 있다가 일본에게 넘겨줌으로 인해서 일본이 건설하게 되죠. 그리고 1905년에는 경부선, 1906년에는 경의선을 부설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경부선과 경의선을 부설하는 데는 다분히 바로 이렇게
자, 경제적 침략적인 모습과 더불어서 바로 이렇게 대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죠. 군사적인 목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철도 시설을 만들다 보면 운행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철도를 놓고 철도역이라고 하는 곳에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역에 엄청난 땅값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엄청난 땅값 상승은 다 사실 일본인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일본인들은 그런 땅값 상승의 혜택뿐만 아니라 이런 새로운 도시의 상권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결국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겠죠. 자, 이뿐만 아니라 통신시설은 우편시설도 있었습니다. 1884년 여러분도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우정총국 그런 하나의 이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정총국 건물의 준공식 때 정변이 시작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잠시 우정총국이 중단이 되고 그러다가 1895년에 을미개혁 때 우편 업무가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만국우편에 가입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전신과 전환, 해저, 전신시설이 개통이 됩니다. 특히 부산에서 일본의 나가사키까지. 그리고 전화도 개통이 돼요. 바로 경운궁에 여러분들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이 시설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인천까지 시외 전화도 개통이 돼요. 물론 이와 같은 통신시설도 다분히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과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그리고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강혜원이 설립이 됩니다. 자, 여러분도 강혜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미국 공사관의 부속 의사로 온 알렌에 의해서 결국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이유는 1884년에 갑신정변 때 당시 그런 하나의 이 애척이었던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다치죠. 아주 심하게 다칩니다. 그런데 당시 그 같은 선교사였고 의사였던 알렌에 의해서 치료가 이루어져서 결국 살아남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 고종과 명성황후가 알렌을 정말 엄청나게 신뢰하게 되고 결국 강혜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강혜원은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은 그런 하나의 이 병원들 그냥 듣고 마세요. 국립광재원이라든가 대한의원이라든가 자예의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1904년에 건립이 돼요. 자,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이 병원이 건립될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이 의사라고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다방면에 언어 영역에도 좀 학자이기도 했던 지석영이 종도법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 민권들의 의식이 상당히 성장을 합니다. 자, 백성들의 기본권의 의식, 그 중에 대표적인 건 평등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신분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사회를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과 그리고 양성 간의 평등을 부르짖는 여권 신장 운동이 활발히 전개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평등을 부르짖는 이야기는 이미 갑신정변 동학농민 가보을미 개혁을 통해서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1884년 갑신정변 때 여러분들 급진개혁파들은 개혁정강 14개조를 발표할 때 문벌투지를 주장하죠. 한마디로 양반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고 결국 평등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뿐만 아니라 1894년의 동학농민운동 때 전주 하약이 체결되고 나서 폐정개혁안이 마련됩니다. 그 개혁안 속에는 노비문서를 소각하라, 한마디로 노비제를 폐지하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역시 신분제 철폐죠. 이런 갑신정변과 동학농민들의 요구가 결국 가보개혁 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신분제가 철폐가 되죠. 그리고 봉건적 악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문과 연좌제를 폐지합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민권이 신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와 같은 노력은 결국 1896년에 독립협회에 의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신체의 자유권과 재산권,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민권 신장이 이루어집니다. 나아가 여러분들 여권 신장의 운동을 보여주는데 역시 평등의식의 확산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898년 9월 1일 날 정말 우리나라 여성 운동사에서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여권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여권통문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권통문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들 1898년 9월 1일 날 북촌의 여성들 300여 명이 뜻을 모아 발표합니다. 그 당시에 북촌의 여성이 누구냐? 바로 양반집 부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양반집 부인들이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여성운동의 맨 앞에 나서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여러분들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여학생들은 자, 이런 사실은 좀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조선시대 후기 남녀 간의 차별, 특히 여성의 인권이 그렇게 존중받지 못한 시대에 자, 이들은 발표합니다. 특히 그것도 일반 여성이 아닌 양반집 출신의 여성들, 유교 문화에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여성들이 차별을 받았던 집안의 여성들이 자,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였느냐? 첫째, 문명의 개화 정치를 수행하면서 여성들도 참여할 권리가 있다. 한마디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여성들도 남성들에게 평등하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노동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등하게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여성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야, 정말 대단하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이 넘기 전에 이런 하나의 여성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자, 이분들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여성운동, 즉 여권통문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항성신문이 기사화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자, 이 글을 읽은 당시의 보수 양반 세력들은 무슨 느낌이었을까요?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암탉이 울면 어떻게 된다래요?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근데 이 사람들이 찬양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여자가 다닐 수 있는 여학교 설립을 요구하죠. 물론 보수 양반 세력들이 찬성할 리가 없죠. 그래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러자 차라리 이 사람들이 기금을 모아서 순수 여학교인 순성 여학교를 개교하는 겁니다. 물론 얼마 안 가서 폐교되고 결국 이런 하나의 여성운동에 대해서 결국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와 같은 여권 통문과 찬양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여성 운동으로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학생이라고 하면 자 이해되죠? 자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민권의식의 함양에 크게 기여를 하는 것은 역시 교육기관의 역할이었을 겁니다. 특히 우리는 여러분들 다른 민족에 비해서 교육에 대한 열정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삼국시대 고구려의 대학과 경당, 그 다음에 백제의 오경 박사제, 그 다음에 신라의 임신서기석의 내용을 보면 상당한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나아가서 여러분도 고려시대 조선을 거치면서 북작함, 성균관, 그리고 지방의 향교, 그리고 사립학교인 서원, 그리고 사부학당 같은 그런 교육기관, 그리고 동네마다 서원이라고 하는 초등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런 근대 서양의 문물, 근대적인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근대적 교육기관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저 함경도 원산과 덕원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인 원산학사, 그리고 정부가 설립한 외국어 교육기관인 동문학, 그리고 서양식 교국 교육기관으로 상류층 자제를 교육시켰던 유경공원,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건립되었던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같은 것이 바로 1880년대 건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894년에 고종 황제가 나라의 부강의 온천이 교육에 있다고 이야기한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의 근대적 교육제도의 기틀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대 교육에 관한 조선 정부의 입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입국 조서는 여러분들 아마 각종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하나의 문건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을사늑약기, 나라가 빼앗기는 그 시기에 국권을 되찾기 위한 일환으로 운동을 잡게 했습니다. 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이죠. 특히 교육에 있어서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그런 하나의 운동은 애국개몽운동이었습니다. 특히 애국개몽운동을 이끌었던 지식인들에 의해서 결국 안창호는 대선학교를, 이승은은 오산학교를 건립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사립학교의 설립은
결국 근대의식을 함양뿐만 아니라 민족의식을 구취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일본의 침략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는 하나의 원인이 되겠죠. 따라서 일본은 역시 이와 같은 교육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집니다. 사립학교 운영과 설립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교과서는 검정제도를 시행해서 사실상 교육에 대한 간섭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교육기관의 발달, 많은 교육기관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한마디로 서양의 문물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의생활의 변화, 일상생활의 변화와 그 다음에 역시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의 근대 의식을 널리 보급하고 함양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근대적 교육기관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 자, 이 부분만 파악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바로 강의를 마치기로 하죠. 대단히 감사합니다.